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의 고유희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12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 행위로 산정해서 산정 기준 그리고 지침 총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이제 진료 행위로에 대한 총 정리, 그래서 기본 진료로부터 해서 오늘 1교시에 시작하는 이제 치과 보철료까지 해가지고 쭉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3주차, 14주차는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 걸로 이제 그 건강보험 실무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주차까지는 OCS 실습도 우리 학생들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쭉 이렇게 OCS가 돌아간다. 우리 이제 그 처방 전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처방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순서대로 접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료 행위로 산정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조산료부터 시작을 해서 조산료, 그 다음에 보건기관의 수가, 한방, 약국, 약국에 해당하는 약제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혈액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가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식대하고 치과 보철료까지 해서 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포인트로 해가지고 1교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산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산모가 조산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분만한 경우에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것을 조산료라고 해요. 그래서 조산료는 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원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 산전, 산후 처치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는 주사나 투약,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을 하고 나서 이제 신생아 모자 동실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산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산 점수가 있어요. 가산 점수는 야간 가산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야간 가산율 시간대는 이제 다 암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그리고 우리 공휴일 해서 소정 점수 50% 가산한다 라는 거, 요거는 우리 이제 양방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한방도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에 50%를 또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태아 같은 경우 쌍둥이나 삼둥이나 이렇게 해서 제2의 태아부터는 소정 점수에서 50%를 추가로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산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0% 가산하는 걸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산료에서 보시면 그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것들은 30%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코드 코딩할 때 맨 첫 번째 자리에다가 S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네. 이제 나이도 있죠. 나이도 3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난산이나 아니면 이제 주수가 다 차지 않은 조기 분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제대 탈출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양수 이상증,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쌍둥이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다태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셉을 이용한, 아니 그 석션을 이용한 흡입 만출술이라든지 포셉을 이용한 뭐 겸자 분만술이라든지 시색 같은 제왕절개술 같은 거는 이제 고위험 분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또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분만 취약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1학기 때 잠깐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분만 취약지에 소재된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20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00%를 가산할 때는 그 코딩 첫 번째 자리에다가 R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받으려면 코딩할 때 첫 번째 자리에다가 S, 그 다음에 분만 취약지 같은 경우는 코딩할 때 첫 번째 자리에다가 R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만 취약지에서 앞에서 본 고위험 분만까지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T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산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조산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현재 또 분만 건수도 우리나라 분만 건수가 뭐 출산 절벽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임산부도 없고 분만 건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산원이 이제 많이 없어진 이런 추세고, 또 임산부들이 조산원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게 이제 의료진이 많이 있는 이런 그 병원에서 출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 조산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인디케이션 될 일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그 퇴근을 하면서 차로 보니까 그 버스 광고에 그 땡땡 병원에서 뭐 쌍둥이나 고위험 산모는 우리 땡땡 병원으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조산원보다는 좀 병원 쪽에서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고위험 분만 가산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딩을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조산료 같은 경우는 초산이냐? 네, 잠깐만요. 네. 자, 조산료에서 보시면 초산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서 점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산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골반 위 먼저 이제 골반이 만출됐느냐 뭐에 따라 가지고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보건기관의 그 진료 수가 산정 지침을 볼게요. 우리 보건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이런 데서 이제 보건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산정 지침이요. 여기 보시면 방문당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당으로 진료 수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방문당이란 이래서 방문당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수진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방문당으로 해서 그 진료 수가가 산정이 되고, 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행한 것도 이제 그 보건기관 진료 수가로 산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방문당 수가는 초진이나 재진 불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당 그 비용 포함에는 진찰뿐 아니라 각종 들어가는 검사라든지 처치라든지 수술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이 돼서 1회 방문당 수가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당 수가 같은 경우는 뭐 초진, 재진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4번 보기 전에 5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 보건기관에 가면, 보건소에 가면요. 네. 그 의사, 레지던트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보위로 온 의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또 그 한의사가 이제 공보위로 오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방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그냥 양방 의사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각각 진료를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분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한 것도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갖고 있는 뭐 상기도 감염에 대한 이런 진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회만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5번 보시면 이제 의사가 같고 한방 의사가 각각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각각 산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 의사가 가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진료를 했으면 1회만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이 각각이면,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한방 의사가 아니면 치과 의사가 각각 진료를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환자분이 보건소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의과에서도 치료를 받으시고 온 김에 치과에서도 치료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면 각각 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기관에서 조산료 같은 경우 이제 보건기관에서 하게 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간호학과 학교 다닐 때 그 실습으로 보건소에 가서 실습을 할 때 큰 보건소여가지고 조산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 오셔서 분만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산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조산사가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해서 조산한 경우에도 똑같이 보건기관 진료 수가에 맞춰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산료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조산료에 들어가는 이런 입원료라든지 뭐 처치에 들어가는 거, 소모품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료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예, 왜냐면 입원할 뭐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입원실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만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원 후에 산후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퇴원 그 다음 날부터 방문당 수가로 해가지고 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자, 밑에 얘기는요. 만약에 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제 입원 진료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의원급 입원료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방문당 수가라든지 퇴원시 투약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발급을 받으셨다. 네. 처방전을 발급을 받아서 만약에 뭐 그냥 내복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이제 약국이나 희귀필수의약품 센터 가셔가지고 주사제를 받아서 다시 투약을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따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 양방하고도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방검사료. 한방검사료에서 한방검사료의 산정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방에서도 검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검사에 소용되는 롤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방에서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진단이 되고 치료 여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 진단시라든지 아니면 최종 치료 여부, 그래서 치료가 이제 완치가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후송을 해야 되는지 계속 치료 중인지 이런 이제 그 실시를 그 검사를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외래나 입원이나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일회씩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스프레인이라든지 프랙처라든지 디스로케이션 같은 딱 상병 원인이 확실한 이런 경우에는 한방적으로 내과적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검사료에서 산정 지침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방 검사료에서 한방 신경정신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방법을 한방 쪽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양방에서도 그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문의 지도 하에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레지던트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치료 범위가 달라졌었잖아요. 이게 한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문의나 아니면 전공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 치료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분류 항목별로 해가지고 진료 기록부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말이 좀 어렵죠. 예, 처음 들어보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신과 치료 있잖아요. 뭐 지지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경자편지요법하고 오지상승위 치료법만 그 전문의나 3년차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한방의 그 검사료나 시술료, 처치료 이런 것들이 이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침술이라든지 뭐 부항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혈일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조금 기억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많이 쓸 일도 아니고, 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한방 쪽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 두 가지만 전문이나 3년차 이상만 실시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술료 보시면 우리 이제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양방하고 똑같아요. 외래는 하루에 한 번, 입원은 하루에 2번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20%, 50% 추가로 가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그냥 PPT 프린트해서 한 번만 쭉 읽어 주시고요. 우리 양방도 나이에 따라서 가산하는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휴일 가산이라든지 야간 가산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한방 쪽에서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방에서 뭐 이렇게 침수를 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100%를 가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한다. 자, 그 다음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이제 그 실시를 하게 되면 50% 가산한다. 이렇게 해서 양방하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성분 제재 산정 지침을 볼 건데요. 이 혈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별도로 고시한 이런 항목이라든지 금액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거죠. 네. 그 혈액 수가는 그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기관 종별, 지역 관계 이런 것들 다 그 적용하지 않고 수가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그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수혈에 필요하는 뭐 이런 이제 뭐 주사기라든지 뭐 수액 세트라든지 혈액백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트랜스퓨전 그 수혈 같은 거 할 때 여기 보시면 그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RH라든지 뭐 A형, B형 뭐 이런 것들, O형 이런 거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는 딱 그 수가가 고시된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산정되는 금액 없이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대로 넘어갈게요. 자, 식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본인 부담금 맨 밑에 먼저 볼까요? 네. 본인 부담금은 식대 같은 경우는 50%가 환자가 본인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식사 종류는 일반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그 오더지 같은 거 보면 다이어트이라고 해가지고 뭐 레귤러 다이어트, 소프트 다이어트, 리퀴드 다이어트, 뭐 DM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식사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식, 그래서 일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레귤러 다이어트냐, 일반식,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다이어트냐, 리퀴드 다이어트냐, 그리고 상모식이냐, 산모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식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4번 인정이 되는 이것도 이제 일반식에 들어가고요. 치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환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이제 치료 식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 고칼로리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그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염식이 들어간다든지 특히 이제 신장질환식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신 우리 CRF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양분이 많거든요. 무기질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단백질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또 그때 검사 수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식이라든지 무균실에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멸균식 그리고 우리 아가들을 위한 분유 이런 식으로 식사 종류가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식대에서 가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조리사가 몇 명 이상 상근하느냐,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주느냐. 그래서 직영 가산을 하면 또 이제 그 가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 조리사 같은 경우도 의원급에는 1명, 병원급 같은 병원급 이상,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식대 가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산정 지침은 1일 3식 이내에서 이제 그 산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모식은 하루 4끼까지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식 식대 수가 보시면 우리 그 뭐
영양사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영양사 따로 조리사 따로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요, 중복 면허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병원급까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분리해서 이제 그 인원수가 체킹이 되는 거고요. 병원급이나 의원급 같은 경우는 영양사 조리사가 중복 면허가 인정이 된다. 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과 보철료 아니면 이제 교정치료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교정이라든지 그 뭐 하악, 상악 이런 이제 악정형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코딩 수가에 따라 가지고 해당 소정 점수를 산정을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정이라든지 들어가는 이런 그 치료 재료라든지 아니면 약제라든지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 교정 치료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치과 교정 치료료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악 같은 경우 교정 치료를 할 때 교정 장치를 부착하느냐, 치아 배열을 확인을 하느냐, 마무리 로 이제 그 조절을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게 되면 이제 치과 의사의 오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레스 노트에 뭐 다 이제 적혀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 행위료를 지금 총 그 4번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 행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죄송해요. 네.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어 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행위 분류 번호, 그리고 이 행위 분류 번호를 명세서에 몇 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 항목, 그래서 우리 첫 주 기본 진찰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행위 분류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 학생들 시간 들여서 좀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요거 행위 분류 번호 외우는 거 잠깐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검, 방투, 주마, 이정, 처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찰료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 이용 명세서에 1란, 2란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위 분류는 번호는 가번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료 같은 경우는 나, 그래서 뭐 나 다시 1, 뭐 다시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위 분류 번호가 되어 있고요. 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마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명세서 작성하는 거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에 이 분류 항목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세심하게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명세서에는 없지만 이제 따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치과라든지 조산원이라든지 보건기관, 한방쪽, 또 한방처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한방검사는 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방처치 수술료는 이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그 코딩 해야 되는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행위 분류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 지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료료, 그 다음에 검사료, 영상 진단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 방사선 치료료 같은 경우도 단순이냐 전문이냐 핵의학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었고요. 특히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주사료라든지 투약 조제료 같은 경우도 외래냐 아니면은 입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요법료에서도 한방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문의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이어야 되느냐 1년차 4년차가 다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지금 그 징후행위 분류로 그 분류 번호 가번부터 해가지고 쭉 4주 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